안녕하십니까. 임종욱 부동산 TV의 임종욱입니다. 자, 얼마 전 2024년 1월 거래량이 발표되었는데요. 지난 12월에 비해서 상당히 오름폭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4년도 과연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이냐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솔직한 저의 어떤 심정을 담아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의 자료는요, 2024년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표시한 건데요. 자,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이제 특례 보금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완화책에 따라서 다소 회복되고 가격도 조금씩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부분들이 또 차단되고 함에 따라서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었는데, 자, 이번 24년 1월에는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과연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이냐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자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렇게 거래량이 하감했었던 거, 그리고 또 가격이 다운됐던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파트 거래량이나 가격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다른 걸 다 빼버리고 일단은 금리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 2022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주 급하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5%의 금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금리가 급하게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미국과의 금리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보시는 표는요,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까지의 미국과 한국의 금리를 표시한 건데, 자,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미국 금리고요, 빨간색이 우리나라 한국의 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한국도 따라서 금리를 인상했었고요, 미국 금리가 하락하면 따라서 한국 금리도 당연히 따라서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미국 금리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급하게 상승하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급하게 상승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자, 2004년도 이후에 미국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리도 인상되고 2008년도에 결국엔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이 터졌었습니다. 자, 이때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저금리였을 때 부동산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었다가 금리가 인상되면서 고금리에 버티지 못한 모든 물건들이 다 경매로 나오고 하면서 가격이 완전히 떨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신용자들의 부동산이 가격이 폭락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 여파를 크게 벗어나지 못해서 같이 부동산의 위기를 한번 맞은 적이 있었죠. 하지만 2008년도에 사실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고금리였을 때 경기 위축에 따라서 저금리 기조로 계속 가고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저금리 기조로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가 장기간 운영됨에 따라서 모든 실물 자산들의 가치가 상승했었고 부동산도 계속 상승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주식도 올라가고,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생기면서 저금리는 계속 유지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금리라는 것이 항상 저금리로만도 있지 않고 항상 고금리로만도 있지 않은데, 자, 이렇게 2021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급하게 인상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금리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영할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완만하게 상승시킬 것이냐 또는 완만하게 하락시킬 것이냐, 급하게 상승, 급하게 하락할 것이냐라는 것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나라대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금리에 따라서 통화량이 움직이게 되고 통화량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변동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산들이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10년 주기설도 나오는 것이고요. 다른 공급과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도 있겠지만 금리가 정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금리 변동과 최근의 금리 변동은 조금 다릅니다. 과거에는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느리게 전파됐지만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과거보다 현재 매우 빠르고요. 앞으로는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변동에 대해서 먼저 빨리 예상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2018년부터 24년도까지 한번 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때 가격에 대한 상승을 같이 한번 보기 위한 금리를 체크를 해볼 건데요. 자, 2018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는 금리가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 21년도까지는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2021년 8월부터는 미국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금리도 가파르게만 올라갔었고요. 그러고 나서 2023년도부터는 금리가 보합세로 이렇게 쭉 유지되고 있습니다. 3.5%로. 그러면서 2023년 초반에 특례보금자리라든가 또는 윤석열 정부 들에서 정부의 어떤 규제 완화책 이런 걸로 인해서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가 연출됐죠. 그래서 아파트 실거래 지수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2018년대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2020년도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또 2021년, 2023년 가면서 또 가파르게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요거를 금리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11월부터 2020년 5월에 금리가 다소 하락함에 따라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 금리는 하락하는데 실거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금리가 저금리로 계속 유지됩니다. 코로나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중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풀리다 보니까 이 시중 자산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으로 많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량과 실거래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금리가 상당히 유지되면서 가격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가 짧은 시간 동안에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2023년 1월까지 상당히 많이 오르는데 여기서 이제 충격을 받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것에 대한 충격, 결론적으로는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하죠. 2023년도에 더 이상 이제 금리가 더 인상되지는 않겠다. 오히려 이제 하락 얘기도 종종 나오게 되다 보니까 보합세를 유지하다 보니 부동산도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더 이상 금리는 오르지 않고 규제 완화책이 나오다 보니까 2023년도부터는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3년도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금리가 보합인데도 불구하고 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법이 바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 실행되지 못함에 따라서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다시 또 내려가고, 그리고 또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완화책이 조금씩 이제 적게 되면서 다소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부터,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노무현 정부 때도 좀 상승하다가, 그리고 또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로는 대략 5년 정도를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세 하락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하락을 보여주다가 이제 2014년도부터 상승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을 보면 거의 대부분 2배 이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올라갈 때까지 2배 이상의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금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요.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졌을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다가 쭉 하락하고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이랑 지금 2020년도에 쭉 상승하다가 금리 상승으로 쭉 하락하는 모습, 다소 반등했다가 이렇게 쭉 평행선을 가는 모습이 사실 이 이후에 펼쳐질 가능성이 꽤나 있다라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 박스 안에서 2008년부터 2009년도의 모양새가 지금 현재 2020년도와 같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2010년도부터 2017년간 약 7년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과연 7년간 우리가 하락이나 또는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과거보다
정보가 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회복하는데 7년이 걸렸다고 하면 이제는 한 4년 또는 3년이면 회복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나올 것입니다. 2010년도에서 17년도 보여주는 모습처럼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에 대한 거래 가격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상승할 것이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드라마틱한 상승과 또는 드라마틱한 하락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급격하게 오르지도 않고 이제는 더 이상 급격하게 떨어지지도 않고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토지 그리고 자재,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양가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시세가 올랐다기보다도 지금 보여주는 어쩔 수 없는 원가 대신에 회사의 마진이 줄어들겠죠. 분양가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분양이 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양 물건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는 매매가에 대한 기대보다 그냥 전세나 월세로 머무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공급은 크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면서 전세나 월세 가격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계속 상승할 것이고 매매는 보합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길게는 10년, 짧게는 3년, 물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략 한 5년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좋아질 지역 그리고 또 10년을 버틸 수 있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동산의 가성비가 좋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토지, 자재, 인건비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분양가는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예견이 좀 되어 있고요. 사실 금리라든가 가격은 적응하면 이제 나중에는 싼 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신축급 아파트가 비싸 보이지만 향후에는 그게 가장 좋은 부동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새 아파트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파트가 아닌 것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10년을 버틸 수 있는 월세가 나오거나 또는 전세가 잘 나가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오히려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파는 게 아니라 잘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잘 사는 것이 현명한 어떤 투자가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드라마틱한 상승 하락은 기대하지 마시고 버틸 수 있거나 향후에 좋아질 지역에 잘 선점해서 가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우 더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